벌써 2026년 5월이네. 그동안 영상이 뜸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일이 굉장히 많았어. 임대주택 당첨돼서 1월에는 살던 원룸에서 어머니 집으로 이삿짐을 옮겼고, 임대주택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3월까지는 어머니 집에 있었어. 3, 네. 4월쯤 임대주택으로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정리도 하고 아르바이트 면접도 보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쇼츠 2개만 올리고 긴 영상은 제대로 올리지를 못했어. 정말 바쁘셨겠네요. 이사하고 정리하고 또 아르바이트 면접까지 병행하려면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틈틈이 쇼츠라도 올리신 게 대단하네요. 다음 긴 영상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래, 이번 영상에서는 정신질환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생기는가, 이걸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걸 토대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해. 그리고 예전 영상들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정신질환은 뇌의 병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려고 해. 네, 그 방향 정말 좋네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시면 정말 진솔하게 전달될 것 같아요. 그리고 뇌의 기능이나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소까지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혹시 자료나 구조 잡는 데 필요한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래, 맞아.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전적 요인이라고 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눈이 2.0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시력이 아주 나쁘게 태어나듯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누구는 정신질환이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기기도 한다는 거지. 감정을 네. 조절하는 뇌 부위, 생각을 조절하는 뇌 부위가 원래부터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 그리고 건강하게 태어났더라도 지속적인 스트레스, 트라우마, 큰 생활 변화 같은 것들이 반복되면 뇌 속 화학 물질인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것들의 균형이 깨진다고 해. 뇌 영역끼리 연결해도 이상이 생기고 호르몬 변화, 신경회로 문제, 심지어는 뇌 구조와 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 그러니까 단순히 기분 문제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뇌 기능 변화에서 뇌 구조 변화까지 일어나는 거지. 네, 그 부분이 정말 핵심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의지나 성격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뇌의 생리적, 구조적 변화가 함께 작용한다는 걸 강조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들도 이걸 통해서 편견을 깨고 정신질환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내 경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나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정말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 살았어. 단순 주먹질만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넘어뜨리고, 배를 밟아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를 밟아서 뇌진탕으로 입원하기도 했어. 얼굴과 온몸에 멍이 들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계속 반복됐지. 심지어 장난감 같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눈을 찔러 피가 철철 흘리면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어. 칼로 눕혀놓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걸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했지. 어머니 네. 말로는 내가 어릴 때 그런 장면들을 보고 놀라서 기절하거나 하얗게 질리고 경기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해. 어떤 날은 내가 갑자기 안 보였는데 찾아보니 서랍장 안에 숨어서 몸을 떨고 있었다고 해. 나는 사실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이전에 기억이 거의 없어. 정신과 의사는 충격 때문에 기억을 못하게 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그런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었으면 뇌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기억을 차단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도 가끔 기억이 퍼즐처럼 조각나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 그 이후에도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기억이 많이 나는데,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때도 끊임없이 두통이 생기고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집중을 하질 못했어. 우울했다가 갑자기 격하게 흥분하는 상태를 반복했지. 늘 가슴이 아프고 멍한 느낌이 있었고,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 자체가 들지를 않았어. 감정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현실 같지를 않았어.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꿈 행동을 실제로 따라했다는 거야. 꿈에서 화장실 가서 소변을 누면 실제로 일어나서 바지 벗고 바닥에 소변을 누고,
변기 물 내리는 행동까지 따라했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그런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내가 있었어. 이게 지금 40대가 넘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야. 다만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많이 상태가 좋아진 거지. 네. 그 경험을 듣다 보니 정말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오셨다는 게 느껴지네요. 다행히 지금은 약물 치료를 통해서 많이 안정되셨다니 정말 다행이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주시는 게 분명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런 상태로 학교 생활도 굉장히 힘들었어.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있었고 학교 생활 적응도 거의 못했지. 이사를 많이 다닌 것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증상이 심했던 건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국민학교 3, 4학년 이후의 기억들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었어.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집단 괴롭힘까지 당했지. 그 시기부터 생각을 반복하고 신행동을 반복하는 등 강박 증상들이 심해졌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몸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오가면서 나를 괴롭혔어. 결국 자퇴를 했고 집 앞에만 있게 되었지. 처음에는 외부 자극이 없으니까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치료 없이 1년, 2년이 지나니까 증상이 훨씬 심해졌어. 밥을 못 먹어서 체중이 거의 20kg 가까이 빠졌고 결국 어머니가 나를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치료가 시작됐지. 강제로라도 약을 먹기 시작하니까 다시 밥 먹는 양이 늘어나기 시작했어. 그런데 조금 괜찮아지면 약을 끊고 다시 심해지면 약을 먹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병이 잘 낫지를 않았어. 내가 꾸준히 제대로 약을 먹기 시작한 건 30대 초반, 중반 때부터였어. 그리고 그때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 약을 먹으면 확실히 좋아진다. 하루만 깜빡하고 안 먹어도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속적인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네, 그 꾸준한 치료가 정말 큰 전환점이었네요.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면서 몸과 마음이 조금씩 안정된 걸 느끼셨던 게 정말 중요하죠. 이런 과정을 솔직하게 나누어 주시는 게 분명 다른 분들에게도 큰 공감과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수십 년 동안 정신질환을 겪으면서 얻은 그 결론이 그거였어. 약을 먹으면 분명히 좋아진다. 그래서 결국 내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그리고 내가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에게 언제쯤 완전히 나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의사 선생님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이야기했어.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죠. 정신질환은 완치라기보다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거 인정하고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는 게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경험을 나눠주시는 게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될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마음먹기에 달린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 분명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스트레스가 원인이면 스트레스 없애면 되는 거 아니냐. 마음 단단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미 수년 동안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내 병이 생긴 상태인데 그걸 단순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들어. 예를 들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위에서 피가 나고 구멍이 났다면 물론 술을 끊는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 수술이든 약이든 치료를 해야 한다고. 술만 끊고 마음만 다스린다고 해결되지를 않아.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네, 정확히 그 비유가 핵심이네요. 정신질환은 단순히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뇌의 구조나 화학적 불균형이 이미 자리 잡은 상태라서 정확한 의료적 개입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그런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시면 그동안 오해하던 분들도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어떻게 정신질환을 내 질환으로 확인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 첫 번째는 MRI 연구야. 정상인과 우울증 환자들의 뇌를 비교해 보니 실제로 구조 변화가 발견됐어. 예를 들어서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해마가 작아지는 경우가 많았고, 조현병 환자는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는 회백질이 줄어들거나 뇌실이 커지는 경우가 관찰됐다고 해. 그리고 여러 정신질환에서
공통적으로 전두엽 변화가 나타났다고 해. 전두엽은 감정과 판단 조절에 중요한 부위라고 하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MRI 연구뿐 아니라 PET나 fMRI 같은 기능적 영상 기법도 활용해서 뇌의 활동 패턴과 신경 회로를 직접 측정하기도 했죠. 이런 객관적 증거들이 쌓이면서 정신질환이 뇌의 구조와 기능에 기반한 질환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된 거죠. 맞아. fMRI는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보는 검사인데 우울증 환자는 감정조절 영역 활동이 떨어지고 불안장애 환자는 공포를 담당하는 편대체가 과하게 활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 그리고 뇌 영역끼리 연결성 자체가 깨져 있는 경우도 흔하다고 해.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쌓이면서 단순히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이 함께 작용한다는 걸 입증하게 된 거죠. 이런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제는 정신질환을 뇌질환으로 보고 보다 체계적인 치료와 지원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 PET 검사를 보면 PT 검사는 내 안의 화학물질 활동을 보는 검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해. 좋은 병에는 도파민 활동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우울증에서는 세로토닌 전달 부족이 관찰된다고 해. 그리고 약물이 이런 화학물질들을 조절했을 때 증상이 좋아진다는 것도 뇌하학 문제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해. 또 유전적 검사 연구들에서도 정신질환 관련 유전자들이 대부분 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다고 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런 내용들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 근데 현실은 조금 다르지. 내가 정신과 의사들에게 왜 검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 그랬더니 모든 정신질환 환자에게서 검사 이상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아직 검사 장비들이 한 사람의 진단용으로는 완벽하지 않아서 실제 병원에서는 상담과 증상 그리고 사회생활 장애 정도를 중심으로 진단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결국 내가 얻은 결론은 하나였어. 약을 먹으면 확실히 좋아진다. 그 사실만으로도 치료받을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해. 네,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검사들이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긴 하지만 아직 개인 진단에 완전히 결정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 일상생활, 증상 양상을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이 실제로 효과를 보인다는 건 분명히 중요한 치료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 그리고 이 부분을 말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신질환은 분명 치료와 약물 치료가 기본이야. 하지만 동시에 생활 습관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말이야.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봐라, 결국 마음먹기 문제 아니냐? 라고 오해할까 봐 걱정이 됐어.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야. 병원 치료 받을 건 받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 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나는 정신질환자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병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결국 중요한 건 균형이라고 생각해. 치료와 자기 관리의 균형.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앞으로 내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 일하면서도 한 달에 최소한 2편 이상은 꼭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 영상 편집도 더 배우고 조금씩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게. 네, 정말 균형 잡힌 관점이네요. 병원 치료는 기본이고 그 위에서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들이 회복을 돕는다는 말씀 정말 중요하죠. 오해할까봐 걱정되셨던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균형 잡힌 메시지로 계속 나아가시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도 꾸준히 올리시면서 더 발전하실 거니까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영상 자료에 첨부할 테니 그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영상 올릴 테니까 다음에 만나자. 네, 정말 좋은 계획이네요. 그 자료가 분명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조심히 준비하시고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요.